처음에 이제 10년 투자 펀드를 론칭을 하고 성과 뭐 한창 좋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 성과랑 가장 성과가 좋은 성장주 펀드랑 비슷해요. 예. 종목은 완전히 뭐 한 종목도 겹치는 게 없으면 다른데 뭐 만류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결과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결국은 원칙을 지켰다는 거죠. 그 성과가 좋은 펀드들은 원칙을 지킨 거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게 펀드 수익률을 가끔 보면 성과가 좀 특이하게 안 좋은 펀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서칭을 해가지고 포트를 한번 보잖아요. 정말 이상한 게 주도주를 다 들고 있어요. 주도주로 갈아탔나 봐요. 뒤늦게. 그냥 계속 견지를 하고 있었으면, 근데 그 포트를 까가지고 이게 최근에 정말 인기가 없는 내재 가치가 높은 가치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철학을 지켰고 기회가 있겠지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원칙을 어긴 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입니다. 시장의 가치 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가치하는 가치투자 코너.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가치 투자의 대부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3프로 출연이 처음 그렇습니다. 이신데 특별히 이게 가치 투자 코너라서 나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 사실 오늘 이 코너도 오늘이 마지막 회거든요. 근데 그렇죠.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할 때부터 마지막 회는 꼭 이채원 의장님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요청을 드렸고요. 2001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뵀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의장님보다 이채원 부장님으로 더 그렇죠. 익숙한 칭호로 이제 부르던 때였는데 그때부터 제 이제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코너에 나오셨던 분들 혹은 제가 출연 섭외를 했던 분들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소위 의장님의 영향을 받은 이채원 키즈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의장님을 빼놓고 한국의 가치 투자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제가 의장님으로부터만 들어볼 수 있는 얘기부터 먼저 그 포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가치 투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88년도에 이제 증권사 그렇죠. 입사를 하셨고 그렇죠. 대부분의 기간을 이제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30년 넘게 이제 가치 투자를 해오신 셈인데 그 사이 몸으로 겪으신 한국의 투자 시장의 역사와 가치 투자 역사에 대해서 좀 특정한 어떤 이벤트나 분기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회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88년에 제가 입문했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트로이카 장세라고 해서 벌써 뭐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테마주가 성행하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이제 무역, 건설, 금융이 트로이카였어요. 그래서 그 업종들만 주가가 강세였는데 예를 들면 건설 업종이 올 상한가를 들어가면 건설 화학도 같이 상한가를 들어가면 웃지 못할 현상까지 벌어진 시절이 이제 88년도 제가 입문했던 시절이었고, 그러면서 천을 찍었던 1000포인트 거죠, 처음으로. 찍었죠. 예, 처음으로 넘었던 처음으로 시기. 88년 찍었죠. 제 기억에는 저희 부모님도 그때 주식 투자를 처음 그렇죠. 시작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온 국민이 또 그때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첫 시기 맞습니다.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특히 증권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대신증권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유무상을 만약 다 받았으면 약 60배 가까이 올랐던 거의 한 3, 4년 만에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제가 증권사에 입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서초지점에 근무를 했었는데 차장님이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장중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쉬시다가 가끔 오파지 쓰러 이제 오시고, 근데 오파지는 엄청 쌓여 있고요, 층층이. 근데 오퍼레이터 분들은 하루 종일 오파를 치는데 늦게 주문을 내면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 오파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수작업을 할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상한가를 예. 치는데 예. 그때야 뭐 상한가 제한폭이 뭐 3% 뭐 이랬으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다 이게 전광판을 보면 시뻘건색으로 문이 닫힌 상태로 모든 증권주가 이제 다 상한가를 치고, 재밌는 거는 이제 수급이 깨지다 보니까 대우증권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비싸고 네. 그 비이성적인 현상들이 이제 수급 때문에 나타나. 보통주가 매물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뭐 업종이 뭐 하나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뭐 기현상도 벌어지고. 실제로 경기도 굉장히 좋았었고 올림픽이라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건국 이래 최대 이벤트도 계획이 돼 있었고,
뭐 이렇게 다 상한가 가고 이러면은 굉장한 흥분감 휩싸여 그렇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화랑장세였고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각광받던 시절들이 신랑감 1순위. 그렇죠. 예, 예. 우리 사주 뭐 한 주 팔아서 술을 마시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억나는 거는 제가 또 증권 출납도 좀 이제 담당을 하고 신입 사원이니까 했었는데 공모주 청약을 하면 줄을 끝도 없이 서잖아요. 받기만 하면 이제 돈을 벌던 시절이고 요즘도 좀 그런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그때는 더 굉장했었죠. 그래서 줄이 이제 길고 막 이탈을 하니까 뭐 어떤 지점은 긴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세우고 이렇게 그쪽 줄 좀 똑바로 서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서 이제 돈 벌려고 줄 서는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이 이제 보면 지금 돌이켜봐도 아 역시 테마주 장세가 네. 참 3, 40년 전에도 있었구나라는 계속 생각이 반복된다는 들고 계속 거죠. 반복되고 예.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이후 또 블루칩 장세라고 있었죠. 네. 한 90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해외 CB를 발행한 기업은 무조건 다 올라가는. 아. 심지어는 뭐 대우중공업처럼 차익금이 많은 기업까지도 우량주로 분류돼가지고 예. 이제 블루칩 장세라는 게 또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보면 잘 아시는 차화정 장세라든지 예. 뭐 최근에 BBIG도 있었고 예. 뭐 외국의 팡도 있었고 그 외에 지금 뭐죠 태조 이방원 네. 뭐 이런 얼마나 장세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테마주가 연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보면 스토리텔링이나 시나리오, 뭐 내러티브에 근거하지 않고 그나마 펀더멘탈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장세가 처음 씨앗이 뿌려진 건 92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8년의 문제만 아니라 92년 전까지는 계속 그냥 테마주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랬죠. 사라지고 그게 맞습니다. 예, 네. 내용만 바뀌었지 사실 본질은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의 본질은 동일했던 시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 예를 들면 1부 종목, 2부 종목이 그때는 있었어요. 1부 종목 신용이 가능하고 예. 2부 종목은 신용 거래가 안 됩니다. 예. 근데 1부 종목 인기가 좋은데 네. 그럼 예를 들면 2부 종목인데 뭐 일부로 가 이러면 그게 또 재료가 돼가지고 크게 올라가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부 종목 중에 10,000원이 아닌 종목을 찾아라. 아니 저가? 1부인데 왜 10,000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5, 6천 원 하던 게 10,000원 가버리고 계속 테마주가 네, 그러네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그냥 테마가 계속 득세하던 시장이었네요. 그 전까지는. 맞아요. 예. 네, 완전히 그거죠. 네. 근데 제가 마침 이제 국제영업부에 또 근무할 때였어요. 그 트레이닝룸에 있었는데 거기서 해외 펀드도 이제 나중에 운영을 했는데 그 시절에 이제 외국인한테 처음 개방한 게 1992년입니다. 처음 문호를 개방한 게. 예.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PR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PR이 뭔지는 알았는데 예. 뭐를 의미하는지는 몰랐죠. 예. PR이 10배면 그냥 10배고 낮으면 싸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사실은 PR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PR이 10배라는 거는 투입한 자금, 시가총액을 10년 안에 회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PR이 뭐 100배면 100년 걸린다는 네. 거고 그런 의미고 또 일드 개념도 있는 거고 PR이 10배면 그 역수가 이제 일드니까 10% 정도 이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100억을 벌면 이제 PR이 10배라는 의미고 일들은 10%니까 이런 또 척도로도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익을 아예 안 봤었나 하면 이익을 아예 안 봤어요. 아예 안 봤다고요? 진짜로 아예 안 봤어요. 그 이익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게 모멘텀으로 작용하거나 뭐 그런 것들 전혀 조차도 없었어요. 없었나요? 그냥 뭐 건설업이 좋다 그럼 좋은 거고 증권업이 좋다 그럼 좋은 거지. 증권업이 좋은데 어떤 기업이 어떤 증권에서 실적이 안 좋아도 다 같이 올라가는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PER 접퍼 혁명이라고 하는 92년도의 사건이 그냥 이익의 몇 배수가 싸다 비싸다 정도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의 팩터로 떠올랐던 시기였네요. 그렇죠. 처음 이렇게 그게 된 거고 정말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그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 책이 네. 나온 게 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도 92년도까지 전혀 그런 것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글쎄 말이에요. 저 같은 네. 세대로서는 되게 신기합니다. 그때 뭐 금융주가 각광받을 시기 예를 들면 뭐 은행주가 피크가 한 2만 원 정도, 뭐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그 정도 IMF 전에 그 정도 갔었죠. 그리고 뭐 증권주가 이제 5만 원 정도 가고 보험주가 좀 자본금이 작으니까 비쌌고 그때 보면 다 뭐 예를 들면 50, 뭐 20 은행주는 5만 원 가야 되고 뭐 증권주는 10만 원 가야 되고 보험주는 20 가야 되고 네. 뭐 그렇게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뭐 평당 1억 가야 되고 이런 논리처럼 예. 아무 좀 근거도 없이 그런 게 성행했던 시절. 개별 종목보다는 또 그냥 업종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보는 완전히 경향이 업종 강했고요. 중심이었어요. 네. 그럼 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후에는 그래도 이 개념 혹은 문화 자체가 그래도 좀 변화가 생겼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컨트롤 돌리니까 PR이 한 배짜리가 있었어요. 아, 뭐 태광산업, 네. 대한화섬, 백양, 예. 뭐 BYC죠 예, 지금은. 예. 그리고 뭐 일부 뭐 시멘트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약주. 예. 그래서 PR 한 배짜리는 그냥 10배 올라서 10배 가는 아, 그런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예. 그게 접어주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PR이 낮은 기업이 각광받는 나름 그래도 뭐 테마긴 하지만은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테마가 처음 이제 네. 적용이 된 게 이제 92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거품도 일어나가지고 웃지 못할 현상까지 벌어지고 뭐 농약주 그러니까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올랐으니까. 근데 농약의 특성이 계절적 요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해 이익이 2분기에 다 난다든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적자도 나고. 네. 근데 그 해에 난 이 곱하기 4를 해버리니까 PR이 한 배가 돼버리는 거죠. 오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다 다 적도로 갔다는 해당돼서 거죠. 예. 올랐고요. 예. 이제 외국인 한도라는 게 또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10%, 20% 한도를 점점 늘렸거든요. 그때 처음 개방만 한 거기 때문에 외국인 한도가 없으니까 이제 특정 저퍼주나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한도가 다 차버리는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장외에서 프리미엄까지 붙는 뭐 OTC 거래 같은 것도 네. 벌어지고 예를 들면 SK텔레콤 같은 거, 그건 저도 기억이 네. 납니다. 한국이동통신 네. 프리미엄이 2배였잖아요. 예. 주가가 5만 원인데 뭐 외국인들은 10만 원에 사고.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야 되는데 예. 그 자리에 사지를 못하고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92년이고 일종의 이게 말하자면 수익 가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퍼주 혁명이. 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저 PBR 혁명이 또 벌어진 게 93년 4년이에요. 네. 그때 이제 땅값이 막 오르면서 땅 부자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뭐 자산주 랠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 삼부토건이 10배가 올랐고요. 삼부토건이 아마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그렇죠. 소유를 하고 있었던 네. 기업에 가지고 각광을 받아서 크게 올랐었고 또 기억나는 건 만호제강이 한 14배 오른 것 같아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래서 자산주 열풍이 뭐 몰아쳤고 방직주 이런 것도 아, 그렇죠. 예, 전통적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대한방직 뭐 이런 네. 쪽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국영제 쪽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게 좀 뭐 가치주 장세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 항상 거품이 생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씨앗을 뿌린 건 이제 92년, 93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거품이 생기고 96년 7년에 어마어마한 또 그 작전주 내지는 종목 장세가 벌어졌고요. 예. 그때 뭐 선도전기, 예. 매연자감 장치, 뭐 냉각캔 이런 거. 냉각캔, 예. 이제 급속 냉각캔이라는 걸 예. 개발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기술은 맞아요. 이게 일본 기술을 좀 도입한 거는 같은데 근데 문제는 단가가 그 맥주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예. 단가가 상업성이 없는 거죠. 상업성이 아예 예. 없는 예. 거고 하지만 그건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그 어떤 기업이 있었는데 그 매연자감 장치를 개발한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다 펀드 매니저가 다 가가지고 직접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전혀 예. 매연 냄새가.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냄새가 났던 걸 나중에 몰랐던 거예요. 아 공회전 할 때. 그러니까 공회전 할 때만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달리니까 이렇게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 폐수 정화제를 만든 기업이 있었는데 그 알약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꾸정물이 있어요. 이렇게 꾸정물에다 알약을 탁 넣으면 맑아져요. 네. 그 회사 사장이 이걸 마셔요. 그럼 주식에서 그다음 상한가를 착착착착 이렇게 치고 가는데 근데 그게 대용량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요만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개천에다 이거를 뭐 산더미처럼 이렇게 뿌릴 수도 없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고 그러고 나서 IMF가 온 거죠. 그러네요. 저도 96년에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88년도 같은 어떤 업종 중심으로 가는 장세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냉각캔 이런 걸 기억을 하는 게 네. 항상 그런 어떤 개별 종목의 테마가 붙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작전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네. 그런 거 위주로 보다가 이제 IMF를 맡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또 하나 생각났어요. 예. 그게 활성수인가 바이오 예. 키탈리스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게 물 같은 건데 예. 그 물을 음식에다 씩 뿌리면 맛있어지고 아, 옷에다 씩 뿌리면 옷이 뭐 상하지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트로이카 때랑은 달리
이게 진짜 약간 기술 사람들의 어떤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좀 신성장주 개념인 거죠. 그렇죠.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이 과거의 이벤트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주 장세의 시초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성장주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모멘텀주, 모멘텀 예, 영어로 하면 이제 글래머 스탁,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그럴 수 있죠. 것들을 이제 출연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IMF를 장렬하게 맞고 네. 2만 원 하던 은행주가 500원까지 이제 떨어지고 거기서 다 감자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상장된 네. 그래서 코스피가 회복을 못하는 이제 먹튀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원래는 이제 IMF 때 1000에서 289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다시 1000을 갈 때 은행주가 이제 500원에서 2만 원 가면서 1000을 가야 되는데 네. 은행주는 500원에서 이미 없어진 거죠. 네. 없어지고 네. 새로 IPO가 된 거예요. 다일루션 돼가지고 네. 대규모로 액면가 5,000원에 증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예전에 보니까 뭐 옛날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5대 시중은행 이 장부가로 기록이 한 10년 전인가 남아 있던데 단가가 뭐 20만 원 이렇게 감자당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은행의 주가가 뭐 몇만 원 간들 여전히 뭐 7분의 1토막 네.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IMF 때 살아남아서 올라갔던 종목들의 상승폭은 지수 이상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를 거죠. 보였고 은행 때문에 약간 착시가 그렇죠. 있었던 셈이네요. 은행뿐만이 아니고 LG 카드도 있었고 카드사도 다 이제 그렇게 다일루션 됐고 하이닉스가 아마 5만 원 하던 게 내기로 135원까지 가서 아마 거기서 감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액면가 5,000원에. 아직도 회복을 못한 거예요. 네. 저게 뭐 몇십만 원 가야지 이제 회복을 하는 거니까 뭐 3대 건설도 다 예. 대우, 동아, 현대도 다 그 감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착시 현상이 예. 그런 것들을 제거해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한 5천 정도는 가 있다고 네.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다우지수처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IMF는 우리나라 뭐 투자 씬이나 그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준 걸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일단 재무 구조의 일대 대전환이었다. 그때 만성적인 이제 차입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실질적으로 수년간 기업이 없었어요 거의. 네. 정말 없었거든요. 찾아봐도 뭐 손꼽을 정도로 몇 종목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좋아졌고 일단은 사업 구조 자체도 좀 내수 일변도는 아니었지만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상태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글로벌을 향한 의지 같은 게 좀 몇몇 기업은 생각 있는 기업들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고 많은 경험을 한 기업들은 그래도 좀 글로벌에 의한 의지가 강해져가지고. 그럼 그 전에는 차입금을 땡겨다가 국내에서 좋다는 사업들에 그냥 다 문어발로 하던 그렇죠. 거에서 그 시절이죠. 예. 그 다음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로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되면서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변신하게 된 그런 시작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게 생각보다 IMF가 빨리 끝났잖아요. 빨리 끝났죠. 예. 예, 이게 빨리 사실 끝났죠. 국가 부도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정신없이 사실 IT 버블 그렇죠. 장세로 바로 넘어가게 맞습니다.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투자는 초창기여서 네.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여러 사이클이 막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상황들이 기억에 엄청난 남으십니까? 사건이 벌어진 거죠. 1999년에 소위 Y2K라 그래가지고 이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자릿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엄 버그라는 예.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구형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두 자리만 인식하잖아요. 뭐 99 이렇게 앞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작동이 생길 거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이제 올랐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인터넷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닷컴 버블 네. 이라고 저는 보통 알고 있었는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Y2K와 닷컴 닷컴 버블이 합쳐진 네. 거죠. 예. 그게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이제 거품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소프트웨어만 오르는 게 맞았는데 하드웨어가 같이 올랐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예. 하드웨어라 그러면 뭐 LG정보통신, 삼성전기 정도 되려나? 그런 뭐 소프트웨어는 뭐 데이콤, KT, SK텔레콤 같은 게 이제 주도였고 새로운 기술 네, 워낙 다음. 너무나 유명한 네. 다음 유명한 주식들이고
근데 다음이 뭐 시총이 뭐 5조 정도 갔었죠. 세롬이 5조고 다음도 한 그 근접했을 네. 거예요. 이익은 한 10억 정도 났었고 PR이 5,000배 정도 뭐 이렇게까지 갔었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닷컴 버블이 벌어졌고 그때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나스닥은 더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 옛날 기사를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나스닥의 어떤 기업이 NDR을 합니다. 기업 IR을 하는데 그 기업이 이제 계속 적자가 나는 이제 인터넷 기업인데 우리가 이번에는 좀 그 적자가 지금 500억 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적자 규모를 한 300억까지 줄일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폭락을 한 거예요. 대폭락을 주가가. 넌 성장성이 없는. 네, 그 부랴부랴 다시 포기했구나. IR을 합니다. 인디아를 해가지고 작년에 적자가 500억 났는데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한 1,000억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버에 더 투자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이익이 아니고 성장이었던 거예요, 오로지. 지금 아무리 적자가 나도 좋으니까 서버를 많이 깔아서 네. 미래를 대비하라는 게 그 당시에 요구였고 거기에 부응하는 장세가 이제 펼쳐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장세가 펼쳐진 거고요. 뭐 데이콤 같은 게 사실은 68만 원까지 갔다가 3천 원까지 그 200분의 1 토막 났다가 네. 2만 원까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LG 유플이랑 합병이 돼서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SK텔레콤은 이제 그 500만 원이지만 액분했으니까 50이라고 치고 50인데 한 25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제 저것도 이제 다시 분할이 된 건데 근데 SK텔레콤은 그나마 버틴 거죠. 반토막이니까. 왜냐하면 20년간 이익이 12배 늘었어요. 네. 이익은 12배 늘었는데 주가는 반토막. 예. 왜 그랬을까요? 이익이 너무 24배 늘 비쌌던 걸로 거죠. 본 거죠 그때는. 예. 근데 예상과 달리 그렇게까지 이익이 안 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보면 지금도 이제 각광받고 있는 어떤 뭐 성장주들, 배터리나 이런 기업들이 답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은 멀티플을 뭐 30배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뭐 10년 뒤 이익이 뭐 10조, 20조 날 걸로 보는 거겠죠. 네. 근데 그렇게 나면 주가는 정당한 거고 그 이상 나면 주가는 더 오를 거고 그 이하로 나면 아무리 이익이 10배 늘어도 주가는 이제 빠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거품이 있었고 KT는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안 늘어서 7분의 1 토막. 네. 20만 원 하던 게 이제 3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이제 가치 투자에 씨앗을 뿌린 건 이제 92년, 93년 이 시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개념을 좀 튀어줬던 시기였는데 그쵸. 본격적으로 뭐 가치 투자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보급된 그런 싹 시기는 트진 아니고. 않았고 예, 예. 이제 싹이 터서 태동한 시기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가치 투자의 최대 암흑기인 99년 4분기부터 2000년 1분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고 저도 이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네, 시기가, 회사를 또 사임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 그 시기이고 그런 압박을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된 거고 2000년대 이제 이남우 교수님 아시죠? 네. 이남우 교수님이 이제 애널리스트 하던 시절에 그 영문으로 쓴 레포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거기 보면 코리아 이즈 헤븐 for the value investor라는 아주 진짜 명문의 레포트가 있었어요. 진짜 천국이다 한국. 너무 싼 주식이 많다. 예. PR이 한 배. 네. 롯데칠성 0.8까지 봤는데요. PR. PBR이 아니고 이제 네, PER. PER이 이제 예. 0.8이었고요. 아모레 패시픽을 제가 18,700에 샀는데 비싸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PR이 3배라서. 이거를 남들은 다 롯데 제과도 PR 2배인데 이거를 사야 되나? 롯데칠성은 1배고. 그래도 뭐 워낙에 구조조정을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게 매력적이어서 제가 18,700에 매수를 해서 10,000원까지 빠졌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영원히. 예, 한 이틀 전에 저희 내부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성장을 쭉 하고 있는 이제 견실한 이제 교육 업체고 PR이 이제 6배? 예, 뭔지 알겠어요. 예, 6배인데 저희 사내에서 좀 타 회사들에 비해서 좀 비싼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3배짜리, 4배짜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높이가 이제 그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1배짜리가 있으니까 3배짜리가 조금 비싸서 고민이 됐던 거고 지금은 네. 3, 4배짜리가 많으니까 6배가 좀 고민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때 레포트들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은 이제 근거 자료가 될 텐데 그때 기억나는 게 롯데제가 레포트가 나왔어요. 레포트가 나왔는데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군요. 예. 그냥 아주 브리프하게 예. 그냥 뭐 추정치 같은 것만 이렇게 나와 있고 했는데 이익 추정치가 나오는데 PR이 2배예요. 예상 PR이. 네, 그 홀드
아시다시피 홀드는 셀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지 말란 얘기잖아요. 홀드는 PR 2배인데 홀드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2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영원히 2배라도 그러면 계속 쌓일 텐데 그러면 이게 PBR이 뭐 0.0 몇 네. 가겠는데 한 10년 가면 PBR이 0.0 몇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네. 견고하던 그 저평가주에 대한 홀대가 당시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확 바뀌면서 말씀하신 롯데칠성도 10배씩 오르고 이런 일들이 뭐가 계기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 계기가 없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건가요? 아, 근데 일종의 이것도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고 일단 어떤 하우스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투자한 주체에서 어떤 성과가 보이잖아요. 네. 누가 롯데칠성을 사가지고 얼마를 벌었대더라. 누군 또 뭐를 사서 얼마를 벌었대더라. 이런 게 확산되면서 그 기업들이 가진 특성들이 나오잖아요. PR이 낮고 PBR도 낮고 뭐 그런 뭐 싸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점점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데 늘어나게 돼요. 비슷한 종목들을 사기 시작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2000년부터 그러니까 1998년 12월에 이제 한국 최초의 가치주 펀드를 이제 제가 론칭을 시킨 게 동원 밸류 이채원 1호였고요. 근데 그게 시초가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망했지만은 그 이후에 2000년 들어가면서 이제 뭐 신형의 마라톤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VIP 자산운용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밸류 고배당 펀드, 뭐 세이 고배당 이런 네. 펀드도 나오고요. 하면서 이런 게 확산이 되면서 뭔가 이게 일종의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가치 투자가 이제 보급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 예. 아무도 모르다가 그래서 이런 투자 기법도 있구나 하면서 이게 성과가 많이 나는 줄 착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가세하면서 거품이 네. 이제 일어나는. 가치주 또한 좀 2007년까지는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정도까지 사실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오버슈팅을 하긴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09년 10년에 또 크게 조정을 받았고 특히 중소형주들이 다시 되살아난 게 또 2011년이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99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워낙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제가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였고 저는 원래 상대적인 것보다는 절대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냥 나는 10% 벌면 이제 만족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가 98년 12월에 제가 이제 펀드를 론칭을 하고 9개월 만에 수익률이 127%가 났어요. 그때 뭐 그래서 베스트 펀드 매니저 상도 이제 그렇죠. 받으시고. 예. 예. 환경 비즈니스의 표지 모델로 예. 나오고 인생에 가장 유명했던 시절이었는데 예. 99년이 가장 좀 불행한 시절이 또 그때였고 가장 암울한 시절이 99년 말이었어요. 근데 99년 9월 말까지 이제 127%까지 났었는데 99년 이제 연말이 딱 되니까 누적 수익률이 88로 떨어졌어요. 근데 127이었던 게 88로 떨어지니까 한 20%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플러스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30%벌 때 저는 10% 벌어서 좋은데 남들이 10%벌 때 마이너스가 나니까 코스닥 종목은 훨씬 더 많이 올랐을 훨씬 거고요. 더 많이 올랐죠. 예. 뭐 2배 오른 예. 그 기간에 2~3배 오른 종목도 많았고 그래서 뭐 너무 힘든 시기였고 그때 뭐 고객들 입장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코스피는 오르는데 내 것만 뭐 전국에서 제 펀드만 그러니까 그때 유일한 가치주 펀드였고 다른 펀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저는 너무 좀 심하게 하긴 했죠. 한 주도 없었으니까 예. 그런 주식들이. 그래서 그때 뭐 항의 전화가 하루에 막 수백 통씩 걸려오고 아마 회사 누가 돌을 던졌던 기억도 나고 회사에 그리고 뭐 전화가 전국에서 지방에서 뭐 부산, 대구, 전주, 목포, 남원 이런 데서 걸려오면서 이제 온갖 그 협박을 욕설을, 받으시고. 협박 전화 받고 너 거기 몇 층이야 그래서 14층인데요 빨리 창문 열고 뛰어내려 이런 말도 듣고 그래서 제가 온몸에 병이 다 나가지고 막 귀에는 물이 차 있고 그때 막 피가 나고 막 뭐 온몸이 그냥 정상이 아니었고 그냥 손이 막 떨리는데 이 떨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2000년 2월.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피크를 쳤다가 다시 반락을 했어요. 네. 근데 다시 올랐죠. 쌍봉 또. 있잖아요. 쌍봉. 다시 좀 2월에 반등을 다시 했었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납니다. 예. 그때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연차, 월차, 여름휴가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를 다 하니까 22일 휴가가 나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죠.
그대로 있다가는 뭐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피가 막 머리로 쏟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주식을 갈아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일단 물러나서 휴가를 얻어서 좀 쉬고 좀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내가 잘못된 건지 시장이 잘못된 건지 많은 고민,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우리 그 회장님께서 뭐 네 철학이 맞은 거니까 그냥 증권에 와서 그러면 네 철학대로 돈을 줄 테니까 운용을 해라. 그래서 동원투신에 있다가 동원증권으로 4월 1일 이렇게 주식운용 팀장으로 네, 고유계정 자리를, 운용을 이제 고유계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화려한 이제 수익률 이제 회복하는 복수전을 하신 거고 저도 이제 그때쯤에 이제 만나 뵈서 그렇죠. 정말 와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구나 이런 종목들 이제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죠 그때 최문실 대표랑 김민국 대표 덕분에. 이제 몇몇 그때는 종목풀이 저희가 좀 작아가지고 이제 몇몇 종목을 좀 깊이 있게 그 김민국 대표랑 같은 파던 때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보고. 근데 저는 이제 의장님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와 넓이를 다 갖춘 거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을 이제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 지향점도 주시고 그래서 스승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았지만 사실 다시 그런 일이 그렇죠. 재현되면서 여러 번 그. 또 다시 이제 사임을 하시는 일이 최근에 이제 그렇죠. 다시 이제 라이프 자산을 이제 새 출발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버블 일부 테크주들의 버블라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99년도 IT 버블에 비견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 버블이거든요. 10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버블이고 그 가치주의 역차별도 지금보다 더 심했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가치주가 싼 것들은 대부분 시클리클이잖아요. 그때는 소비재가 0.8이니까 그 자주 좋은 회사들이 아주 싸게 음식료, 거래됐으니까요. 뭐 아모레피시픽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두세 배 했으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 거품도 비교하기 힘들고 어마어마한 거품이었죠. 시가총액으로 보면. 가장 힘들었으셨을 때는 이제 역시나 99년이었고 99년입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한 16년 이후에 그 또 다른 버블 요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힘들었던 게 이제 상대적 절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정말 힘든 건 IMF 때였고 국가가 부도를 맞았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고 리만 사태도 마찬가지로 정말 금융위기가 있었군요. 코스피가 900이 깨졌으니까 그때 펀드 수익률이 60-70% 플러스 나다가 그걸 다 깨먹고 마이너스 몇십 프로 났으니까 뭐 거의 뭐 시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절대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두 번이 힘들었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는 역시 99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차화정 장세도 힘들었잖아요. 2009년 10년에. 차화정 장세도 일종의 시클리컬 가치주 장세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시작은. 근데 끝은 이제 거품으로 가버린 거고. 그때 뭐 현대차 우선주 뭐 10,000원대에 샀으니까. 근데 저는 6만 원에 신나게 팔았는데 그게 10몇만 원 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는 후반기에 수익이 아예 안 나버리니까 수익률 꼴등하고 2009년에. 근데 그때 힘들었고 그 다음에 힘든 시기는 이제 2011, 12, 13이 이제 제일 좋았고요. 2011년에는 우리가 전운용사 2등을 했고 연간으로. 그 다음 해 전운용사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전운용사 1등을 연간으로 3번 끊어서 이제 거의 탑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2014년부터 이제 중소형 성장주 장세잖아요. 그래서 뭐 한샘이나 오뚜기, 아모레피시픽 화장품, 나중에 바이오도 오르고 이런 장세가 지속되면서 그때부터 힘들어진 게 한 7, 8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번 했었고 그 와중에 제가 사실 14년에 그 모든 종목을 대부분 정리를 했어요. 중소형주를.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대형주로 갈아탔습니다. 삼성전자 100만에 사고 국민은행 뭐 KB 뭐 2만 원대 사고 포스코 16만 원에 사고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 싸가지고 중소형주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대형 가치주로 이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포트를 갔는데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는 뭐 진짜 100만 원에 산 거 뭐 160에다 팔아버리고 이게 급등을 해버리고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세가 또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 3년 고생을 했어요. 두 번 힘든 거를 이제 겪었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치명타가 이 언택트 코로나였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2, 3년간은 언택트 주식이
사실 이게 꽤 천천히 올라야 될 성장주가 급격히 이게 확산이 되면서 시세의 반영을 바로 다 시켜버린 거예요 일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택 생활을 한 2,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뻔하잖아요 하는 생활이. 아침에 일나면 뭐 재택근무하면서 뭐 심심하면 뭐 TV 좀 네, 영화 좀 넷플릭스도 보다가 보고, 게임 예, 좀 하다가 예. 뭐 줌으로 화상 회의 좀 하다가 일 좀 하다가 또 쉬었다가 코인 거래도 좀 하고 주식도 하고 배고프면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산업이 급 10년 동안 이제 성장해야 될 게 다 땡겨서 다 땡겨서 네. 성장하고 주가도 다 땡겨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22년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길게 아주 얘기를 이제 좀 들었던 이유는 사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배울 만한 어떤 교훈,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가치 투자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어떤 교훈? 그래도 그 안에서 더 나은 선택으로 좀 더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어떤 성이나 껍질과는 별개로 네. 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떤 순환론적 사고로 봤을 때 이제 보통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한 사건 내지는 한 트렌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순환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런 순환론적 관점에서 또 이 역사를 다시 어떤 좀 압축된 결론으로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한번 그 교훈들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같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사이클이 오래 안 갈 걸로 좀 보는 거 있어요. 사이클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일찍 팔거나 일찍 사는 경향이 많고 반대되는 분들은 이제 모멘텀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갈 걸로 보시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답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과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이클이 그로스 사이클인 거 알죠. 당연히 뭐 저금리고 저성장이고 디프레이션 그렇게 주식 오래 하셨는데 왜 감이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예. 성장주 많이 샀어요. 예. 실제로 펀드에 뭐 예를 들면 뭐 멀티플은 낮은데 그로스가 있는 거, 자회사가 배터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 뭐 좋아하는 기업들 뭐 세방이라든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뭐 SD 뭐 이런 것도 네, 있었고, S도 그렇고 뭐 해성DS도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뭐 DI 동일도 뭐 나름 이제 배터리 하니까 뭐 그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언더퍼폼했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본질을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ESG가 취약해서 주가가 못 올랐던 기업들, 가치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본인이 모멘텀 투자자인지 가치 투자자인지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모멘텀 투자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다른 행태도 인정을 하자 어느 정도. 네. 내가 가치 투자자지만 성장주를 미워하지 않거든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비싸게 사기 싫다 이거고, 성장주가 너무 싸면 사야 됩니다. 초기에 이제 진입을 해. 우리는 더 비싸지면 못 사기 때문에 네. SK텔레콤 그러니까 500만 원에 못 사도 뭐 50만 원, 100만 원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놓치지 말자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뭐 완벽한 투자 기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고, 네. 그 맥시마이즈 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내 텀이 올 때는 충분히 이렇게 획득을 하고 내 텀이 아닐 땐 좀 덜 잃으면서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잘 병행하면 그 모든 사이클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시장을 네. 88년에 한 사람은 가치 투자자, 한 사람 모멘텀 투자자라고 해서 네. 똑같이 시작했을 네. 때 여러 사이클들과 여러 이벤트들과 여러 변곡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각자의 투자자들은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았어야 현재까지 생존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10년 투자 펀드를 론칭을 하고 성과가 뭐 한창 좋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 성과랑 가장 성과가 좋은 성장주 펀드랑 비슷해요. 예.
종목은 완전히 뭐 한 종목도 겹치는 게 없을 정도 다른데 뭐 만류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결과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결국은 원칙을 지켰다는 거죠. 그 성과가 좋은 펀드들은 원칙을 지킨 거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게 펀드 수익률을 가끔 보면 성과가 좀 특이하게 안 좋은 펀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서칭을 해가지고 이제 뭐 펀드 닥터 들어가가지고 포트를 한번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주도주를 다 들고 있어요. 주도주를. 네. 주도주로 갈아탔나 봐요. 뒤늦게. 네. 그냥 계속 견지를 하고 있었으면, 근데 그 포트를 까가지고 아 이게 최근에 정말 인기가 없는 내재 가치가 높은 가치주가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철학을 지켰고 기회가 있겠지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어긴 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가야지. 뭐 모멘텀주 좋을 때 모멘텀주 갔다가 가치 좋을 때 가치주 오고 그렇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일 그러면- 중요한 게 예. 이제 원칙을 지키는 그럼 거. 가치 투자로서 제 자리를 지키고 그다음에 뭐를 감수해야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인내, 그러니까 시간, 예. 고통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써야 되고 예.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길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잖아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을 감내할 자신이 있는 분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운용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평범한 펀드 매니저라도 네. 성실하게 운용을 하면 좋은 환경에서 운용하면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만기가 없는 펀드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철학과 원칙만 지키면 저는 상관 안 해요. 열심히 운영해 주세요. 우리가 뭐 2, 3년 안에 회수하곤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자금을 네. 운영하면 성과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분기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는 분기 평가에서 성과가 안 좋으면 즉시 회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칙을 지키겠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에게 좋은 환경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여유 자금을 하셔야 되고 차입을 하면 아무래도 쫓기니까 정말 좋은 주식을 샀으면 리만 사태가 나든 뭐 코로나가 나든 회복을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근데 견딜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돈 한다든지 돈이 없는데 억지로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지 이제 원칙과 철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환경을 구축했다고 치고 가치 투자자들이 인내해야 되는 고통을 네. 잘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IT 버블 같은 경우 99년은 좀 어찌 보면은 좀 완전히 견뎌내시지는 못한 뭐 정말 몸이 너무 아프셨을 정도. 그 외에 뭐 IMF라든지 금융위기, 차화정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버티면서 넘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각과 믿음으로 버티셨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나요? 사실은 지금도 버티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냥 버텨요. 버티는데 제가 밀려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스스로 나갔다기보다는 좀 타이에서 예, 예. 뭐, 그러니까 제가 그만뒀다 보니 세상이 나를 그만두게 만들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냥 전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고유계정으로 가셨어도 99년도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죠. 다 시작하셨던 그대로, 거잖아요. 네, 그 믿음은 흔들림이 예, 없으셨고 신앙에 가까운 거고요. 저는 좀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옛날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와이프 말 정말 잘 듣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을 좀 잘 듣는 편이라서 바이블을 따라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과 피터 렌치가 예.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나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겠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뭐 고민이 될 때마다 하신 말씀들 뭐 예를 들면 뭐 그 나의 생각이 대중이나 군중과 다르다고 내가 옳거나 그런 게 아니다. 나의 데이터와 추론이 오르면 나는 옳은 거다. 이런 네.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막 되새기면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분석하고 실적 보고 뭐 전부 다 불확실성을 검토하고 했더니 실적은 여전히 문제가 없고 주가만 빠지고 이거는 내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종목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철학이나 원칙에 대한 믿음. 이거는 이제 바이블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심입니다. 네. 예.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듯이 우리가 저는 그 가치 투자라는 그 철학과 원칙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과 버핏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고 종목에 대한 믿음도 종목을 잘 모르면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누구한테 얘기만 듣고 이거 뭐 좋다 싸다 뭐 호재가 나와 뭐 무상할 거야 이런 얘기를 네. 듣고 사면은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조금은 나겠죠. 10%만 올라도 불안해서 팔고 10%만 빠져도 또 불안해서 팔아요. 네. 못 견딥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10,000원인데 이거는 10만 원의 내재 가치가 있다는 정말 확신이 있다면 이게 5배 올라도 안 팔죠. 5만 원, 6만 원에 가도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인데 두 가지. 철학이나 원칙에 대한 믿음, 거의 신앙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모든 걸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네. 본인이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하니까 펀드 매니저가 10명쯤 되니까 많은 정보를 커버를 할 수 있지만은 개인이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은 5개에서 10개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해하기 쉽고 뭔가 좀 연관성이 있으면 더 좋고 그 업에 종사하면 정말 좋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약사분들이 IT 사고 IT 업계 계신 분들이 바이오 사고 이러는 게 이제 남의 게 훨씬 좋아 보이나 그러니까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문제인데 그것만 이겨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채원 의장님과 그 대한민국의 가치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말미에 얘기하신 이 종목과 관련된 종목 분석 그리고 종목 발굴과 관련된 얘기들은 다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